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샥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일명 샤크 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위기까지 왔군요.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물원. 2010년 독일 노르틀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도시 윈스터에 아주 특별한 동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로봇 아니에요? 이 동물원의 정체는 바로 모피 동물원. 영상에는 오랑우탄을 형상화한 모습인데요. 이 특별한 동물원을 만든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여성 아티스트 단체 네오존입니다. 이 단체에선 모피 동물원 외에도 독일 베를린 또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모피 그라피티도 진행했습니다. 오, 진짜 역동적으로 잘 그려냈네요. 진짜 살아있는 애들 같아요. 도시 한가운데 늑대들이 뛰놀고 야생 곰이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해냈는데요. 네. 이들이 이렇게 모피 동물원과 모피 그라피티를 설치한 이유, 바로 모피 생산으로 인한 동물 멸종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패션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모피 의류 제조 과정에서 연간 5천만 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도살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우 코트 한 벌을 만드는데 최대 여우 45마리. 한 벌에? 한 벌에. 밍크 코트는요. 한 벌에 약 55마리의 밍크가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게다가 더 잔혹한 건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겨야 더 질 좋은 모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비윤리적인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뭐 요즘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뭐 과거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 할 때 뭐 혼수로 모피를 몇 벌을 해가야 되냐는 둥 뭐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보면은 이제 부잣집 마나님들은 다들 모피 하나씩 걸치고 나오셨죠. 네, 상징이었죠, 상징.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모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의 취향이나 패션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잔혹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피 동물원과 모피 그라피티의 취지가 바로 친구,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모피 동물원을 본 시민들도요. 이 도시에서 동물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많던 모모는 어디 갔을까? 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자, 근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다. 또 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줄 알았다고.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반려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2018년 3월 영국 버밍엄의 한 경기장에서 열린 크로프트 도그쇼 시상식. 세계 3대 명견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승견의 주인이 우승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시상식장에 난입한 두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뭔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든 천을 폈죠. 보통은 저렇게 이제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플래카드를 펼치려고 그랬구나. 네. 이들의 정체는 동물보호단체 페타 회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손에 쥐어진 팻말에는 크로프트 Canine Eugenics, 크로프트 도그쇼는 개 우생학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품종.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믹스견보다는 순종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종의 분양은 더 높은 가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반려동물의 근친교배. 이게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웬일이야. 2008년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혈통견에 관한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순종견을 만들기 위한 근친교배는 눈은 크게, 몸통은 작게 이렇게 개 신체 기관을 과장되게 만들어 유전병을 부른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유전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견종에는 대표적으로 불독이 있는데요. 불독은 주름이 많을수록 예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름이 많고 또 살이 찐 불독끼리 근친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곤란과 피부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유전병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혈통, 이 순종 유지를 위한 근친교배 외에도 다 보셨을 겁니다. 찻잔에 쏙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모습 때문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는 티컵 강아지. 이 티컵 강아지는요. 말티즈, 시추 등 인기 있는 강아지 종 중에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강아지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골절되기 쉽고요. 또 관절 관련 질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야. 예쁜 반려동물 뒤에 숨겨진 아픔.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지 절대로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뭐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네, 약국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아, 예. 진짜로?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는데.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 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 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의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처리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 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또 여기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태평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숲. 올해 5월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 조던이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바다새의 보금자리였던 미드웨이 섬. 이곳에서 비닐이 목에 감겨 죽은 새. 플라스틱을 뱃속에 끌어안고 신음하다 숨을 거둔 새의 사체까지 등장. 피폐해진 섬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 끔찍한 상황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들이 돌아가는 환류지대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건데요. 일명 플라스틱 수프라 불리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생수병, 일회용 일상용품 등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쌓인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는 바다새와 동물들. 2050년에는 무려 99%, 사실상 모든 바다새의 배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저 새들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합을 많이 먹는 벨기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해봤는데 1년에 약 1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길이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동물의 체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타고 거슬러 올라 결국 우리 몸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플라스틱 진짜 어떻게 분해하지? 플라스틱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참 진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없죠. 사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